현재 강도죄를 보고 있습니다. 강도죄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수단으로서 폭행, 협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항을 억압하고, 그다음에 재물이나 이익을 이제 탈취하는 것입니다. 자,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는데, 자, 피해자가 이때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반응이 억압됐으니까 그냥 뭐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어떤 재물을 주는 그런 처분행위는 필요 없다고 해야 됩니다. 즉 강도죄는 편취죄가 아니라 탈취죄입니다. 탈취죄니까 그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을지라도 강도죄는 성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행위는 필요 없다는 것이 동절과 판례의 태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느냐. 자,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는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채권자를 살해해버렸다. 가장 완벽한 반항 억압이죠.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완벽한 반항 억압이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따라서 살해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했고, 그 다음에 채무를 면했다는 이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처분행위를 합니까? 처분행위, 못하는 거죠. 또 강도죄는 처분행위를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도,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자, 반항 억압을 통해서 채무를 면한다는 이익을 얻었다면, 이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거, 이 살해는 가장 강력한 폭행이고, 또 사망, 가장 완벽한 반항 억압이고, 그걸 통해서 채무를 면한다는 재산상 이익을 탈취한 거죠. 그때는 강도죄가 되고, 결국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니까 강도살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주의할 점은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도살인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탈취. 여기서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자, 이때 이익은 채무를 면한다는 이익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면할 개연성이 있어야만 강도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이 처음부터 채무를 면할 개연성이 없었다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갑이란 탈령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를 이탈해가지고 일단 택시를 딱 세웠습니다. 택시를 딱 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운전기사는 탈령병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그냥 휴가 가는 병사 정도로 알았겠죠. 그래서 갑이 이제 서울까지 갑시다 해서 기사가 이제 갑을 서울까지 데려다 준 겁니다. 자,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기사는 당연히 요금을 요구하겠죠. 갑은 돈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사가 돈 달라, 돈 없다 그런 겁니다. 기사가 화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기사가 이제 뭐 진짜 멱살이라도 잡으려고 하니까 갑이 훔쳐서 칼을 꺼낸 겁니다. 칼을 꺼내서 기사를 찌르고 그러고 달아났습니다. 기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무슨 죄일까요? 강도, 살인, 미수입니다. 자, 이게 왜 강도가 되는 거죠? 자, 갑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다면 택시 기사에 대해서 요금을 지불해야 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갑은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던 거죠. 저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말았죠. 그래서 살해했다면 강도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죽지 않았으니까 강도 살인 미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강도 살인 미수로 인정했습니다. 그 판례는 1093페이지, 그 아래 판례 정리 두 번째 판례를 설명드린 겁니다.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갑자기 요금 면탈의 목적으로 운전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도주한 경우, 자, 판례는 강도살인 미수죄의 성립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 소주방 사건을 보겠습니다. 그럼 손님이 없는 을레 소주방에서 금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을에게 을녀가 갑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갑의 허리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갑은 그 술값을 면할 목적으로 을녀를 살해하고 곧바로 을녀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75,000원을 꺼내어 갔다. 자, 이 소주방에는 손님이 없었는데, 자, 이제 갑이 손님으로 들어온 겁니다. 주인인 을녀가 있고 손님이 갑이 있고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갑은 이제 35,000원 상당의 술 간주를 먹었는데 먹고 나서 돈을 안 내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녀가 이제 그 허리를 잡고 늘어졌죠. 그러니까 갑은 칼을 꺼내서 을녀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35,000원 때문에 사람을 살해한다. 참 진짜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면 무슨 죄입니까?
35,000원이란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거죠. 그럼 강도살인이죠. 강도살인.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제 값을 강도살인죄로 기소를 했던 겁니다. 이 강도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아니면 무기입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 아주 중하죠. 그렇죠? 어쨌든 뭐 지구를 떠나든 사회를 떠나든 떠나긴 떠나야 돼요. 그렇죠? 사형이면 지구를 떠나는 거고 무기면 사회를 떠나는 거죠. 그렇죠? 사형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요새 강도살인이 아니라 그냥 보통살인죄로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보통살인죄라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죠. 그 징역 5년 선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변론을 하면은 이것이 강도살인이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될까요? 자, 채무자가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도살인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죠. 채무 면탈의 개연성이 있어야만 강도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했을 때도 채무 면탈의 개연성이 없다면 강도살인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자, 변호사가 그걸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전개했어요. 을려는 죽었지만 을려에게는 가족이 있다. 따라서 가족에 의해서, 즉 상속인에 의해서 35,000원 채권 행사가 가능하다. 가능하죠. 따라서 상속인에 의한 채권 행사가 가능하니까 갑은 을려를 살해했을 자도 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 채무를 면할 수 없으니까 이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거니까 강도죄가 아니라 보통 살인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변호사가 변론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변론이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 검사가 되어보세요. 검사 입장에서 그 변호사 주장을 반박해야 됩니다. 자, 채무 면탈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어떤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근거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하면 그 근거를 보고 근거가 타당하면 받아들이고 타당한 사람 그걸 또 반박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여튼 무조건 하다 아니야 이런 분위기죠. 근데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정에 나와서 무조건 강도 살인이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근거를 대야 돼요. 근거를 근거 뭘 댈 수 있을까요? 또 강도 살인으로 기소했는데 채무 면탈의 개연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버리면 무슨 판결 나올까요?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무죄 판결. 왜? 강도 살인은 아니니까. 그렇죠? 물론 살인죄를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뭐라고 반박했느냐 이렇게 반박했어요. 때는 야간이고 그 술집에는 갑과 을 두 사람밖에 없었다. 따라서 갑이 을을 살해하고 달아나 버리면 누가 그랬는지를 모른다. 자, 범인을 알기 어려우니까 그 채권자의 상속인들이 범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채권의 행사하기가 어렵다. 따른 뭡니까? 채무 면탈의 개연성이 있다. 이게 검사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법원은 검사승 했어요. 검사승. 그래서 이 경우도 하여튼 채무 면탈의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강도 살인죄 성립을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보세요. 을려를 살해하고 을려는 죽었습니다. 자, 이제 사체가 되세요. 사망했습니다. 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자로부터 현금 75,000원을 꺼내 갔다는 겁니다. 이걸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자, 35,000원 보면 강도살인인데, 자, 죽은 사람의 돈을 꺼내간 부분 따로 검토해야 될까요? 따로 검토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사자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따로 검토해 봅시다. 75,000원 누구 소유입니까? 을려의 상속인의 소유겠죠. 어쨌든 갑의 타인 소유고, 또 그 다음에 누구 점유입니까? 점유의 상속을 인정 안 되니까 상속인의 점유 아니고, 근데 누구한테 점유가 인정되죠? 판례는 생전의 점유가 사망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입장이죠. 그렇다면 75,000원에 대해서는 따로 절도죄를 인정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사망 전과 후를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도 있겠지만 규범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이건 하나의 사건을 보는 것이 도리어 타당합니다. 그래서 사망 전과 후를 엄격히 나눠서 분석하기보다는 극히 접착해서 행해진 거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는 게 타당하죠. 뭡니까? 35,000원 채무를 면한다는 재산상 이익도 얻은 것이고 결국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75,000원 재물도 취득한 거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나의 강도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아래 망치 사건 봅시다. 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자, 갑은 채무자고 을은 채권자입니다. 차용증서가 작성되지 않았지만 의뢰처는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 갑은 을과 채무 변제기 유예 여부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을을 살해하여 채무의직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즉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망치로 을의 뒷머리 부분을 수에 때려 살해하였다. 자,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살해를 한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자,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경우에 강도살인죄가 되죠? 채무 면탈의 개연성이 있을 때고, 없다면 보통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건. 보니까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처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처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비록 피해자가 사망했을지라도 처에 의한 채권 행사가 가능하죠. 그럼 뭡니까? 채무 면탈의 개연성이 없는 거죠. 채무 면탈의 개연성이 없다면 이건 강도살인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살인죄가 안 되고 그냥 보통살인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안은 검사는 이제 강도살인죄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용어 놓고 보면 강도살인이 안 되는 겁니다. 채무 면탈의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감사를 짓고 을이 운전하고 온 차량에 적재함에 을의 시를 싣고 보니 마침 그 상인 쪽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장차 시체가 발견될 때 을의 시선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이를 숨기기 위해서 지갑을 꺼내 그 차량에 사물함에 통째로 넣어두었다. 요때까지는 지갑이나 그 지갑에 들어있던 돈을 영득하겠다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즉 돈에 대한 욕심은 없었죠. 그래서 따라서 그는 뭐 절도라든가 또는 강도가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재난죄는 안 되는 겁니다. 영득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요. 자, 그로부터 15시간가량 지난 후엔 그 다음 날 10시경 범행 현장에 다시 왔을 때 지갑 속에 들어있던 돈과 을의 바지 주머니에 별도로 들어있던 10만원 가량의 돈을 꺼냈다가 지갑 속의 돈은 피해자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며칠 후 월악산 계곡에다 지갑채로 버리고 다만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유류된가 담뱃값 등으로 사용했다. 자, 돈, 현금을 취득한 거죠. 자, 그래서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했지만 채무 면탈의 개연성은 없기 때문에 강도살인죄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검사는 강도살인으로 기소했는데 강도살인이 안 된다면 검사는 좀 난처해지겠죠. 그리고 검사는 이제 강도살인이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뭐냐? 살해와 이 현금의 영득을 결합시키자는 거죠. 결국 뭡니까? 사람을 살해하고 그 돈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검사는 주장한 겁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돈을 취득했으니까 이때는 재물에 대한 강도살인죄가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채무 면탈은 재산상 이익이죠. 그래서 재산상 이익에 대한 강도살인을 주장했지만 채무 면탈의 개연성이 없다고 해서 재산상 이익에 대한 강도살인죄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돈하고 결합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 돈은 재물이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강도살인죄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강도살인죄는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살해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 살해 행위하고 이 재물의 취득 사이에 시간적으로 15시간 정도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양자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결합해서 하나의 강도살인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그 부분도 강도살인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자, 3번 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처음 들어보세요. 표현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신용카드에서 불법 영득 의사를 갖게 된 것이 살해 후 상당한 시간 지남으로써 살인의 범죄 행위가 이미 완료된 후에 일하면 살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별도로 범위에 더 잡아 이루어진 재물 취득 행위를 그보다 앞선 살인 행위에 합쳐서 강도살인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요 현금의 취득과 살인을 합쳐서 강도살인죄라고 하기 위해서는 살해 당시에 현금에 대한 영득의사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살해 당시에는 어떤 의사만 있었습니까? 채무 면탈의 의사만 있었지 돈을 뺏겠다는 의사는 없었죠.
그 돈에 대해서 영득의사가 살해 당시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도살인죄로 묶일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원심은 강도살인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강도살인이 아니다. 파기하고 다시 판단해 하면서 되돌려보낸 사안입니다. 결론이 없는 사건이에요. 어쨌건 강도살인은 아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죄냐? 아직 몰라요. 그렇죠. 원심의 판결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왜 강도살인이 아니냐? 그 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 채무면탈. 왜 강도살인이 아니죠? 채무면탈의 개연성이 없기 때문이죠. 또 돈을 가진 거. 왜 강도살인이 아닙니까? 자, 살해 시에 영득의사가 없었고, 또 그 다음에 양자는 너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살인이 종료된 이후에 현금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묶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좀 중요한 판례들이니까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주관적 요건으로서 강도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가 필요하고, 또 영득죄이기 때문에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까치 찻집 사건을 보겠습니다. 가물려가 경영하는 까치 찻집에서 을료를 1회 강간한 후 일단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한거 불능 상태에는 을료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을료가 서랍안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주자 받는 즉시 이것은 팁이라고 하면서 을료의 브레자 속에 집어넣어 반환해 주었다. 자, 17만 원을 이제 취득했다가 즉시 반환했죠. 팁이다 하면서 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을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스타킹으로 손발을 묶고 옷으로 입을 틀어막은 후 과도로 을의 음부를 1회 질렀으나 전치 4주를 위하는 자궁 천공상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쳤다. 자, 즉시 반환한 다음에 비로소 살인의 고의가 생겼습니다. 칼로 찔렀는데 이제 피해자는 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제 강간죄는 이제 성립을 하고요. 일단 요 부분, 살인하려다가 죽지 않았으니까 요 부분은 이제 살인 미수가 됩니다. 그 이제 17만 원을 취득한 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죄를 인정할 것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좀 됐었는데 검사는 요 부분을 강도로 이해했습니다. 강도. 따라서 17만 원을 취득한 부분을 강도로 본다면 살인하고 결합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강도살인 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는 강간죄와 강도살인 미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은 강도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 강도가 아닐까요? 자, 강도죄도 영득죄고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한데, 자,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요소와 적극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 소극적 요소 뭡니까? 지속적인 배제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안을 보건대 17만 원 뺏었다가 즉시 돌려줬어요. 그럼 가백이 되는 뭡니까? 일시적으로는 을료의 지배를 배제 의사가 있었지만 17만 원에 대해서 을료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배제 의사는 없었다는 거죠. 받아다가 돌려줄 생각이기 때문에. 따라서 뭡니까? 지속적 배제 의사가 없으니까 영득의사 없고, 영득의사 없으니까 영득죄인 강도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부제는 강도살인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살인 미수가 된다는 거죠.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하다는 거, 그 점을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강간죄와 살인 미수죄가 되는 거지 강도살인 미수가 되는 건 아니라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자, 이렇게 강도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행사 강취의 문제, 이것도 불법 영득의사 편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또 죄수 문제, 이것도 뭐 총론하고 구별이 중복이 되는 거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특수강도죄를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특수한가를 또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특수 강도죄에는 3개의 범죄가 들어있는데, 첫째가 야간 주거 침입 강도죄입니다. 또 둘째가 흉기 휴대 강도죄고, 세 번째가 합동 강도죄입니다. 자, 그래서 흉기 휴대 강도하고 합동 강도가 특수 강도가 된다는 점에서는 특수 절도하고 내용적으로 같죠. 그렇죠? 흉기 휴대 절도도 특수 절도고 합동 절도도 특수 절도입니다. 근데 절도의 경우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특수 절도가 아니었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는 그냥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지 특수 절도가 아니었고, 손괴 후 야간 주거 침입 절도만이 특수 절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강도는 그렇지 않아요. 강도는 손괴가 없습니다. 손괴가 빠지고 그냥 야간 주거 침입 강도도 특수 강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강도의 경우는 절도와 같이 또 야간 주거 침입 강도죄라는 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특수 강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 점을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 특수 강도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야간 주거 침입 강도죄 실행 착수 시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절도를 봤는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착수 시기는 언제였나요? 주거 침입 시였죠. 근데 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범죄가 야간 주거 침입 강도죄입니다. 자, 그래서 야간 주거 침입 강도죄의 경우에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주거 침입 시에 실행 착수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본죄는 강도죄이기 때문에 폭행 협박 시에 실행 착수를 인정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다수서는 폭행 협박 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죄는 강도에 있다는 거죠. 강도에 있으니까 폭행 협박으로 나가야만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있고, 주거 침입만 가지고는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설에 따르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는 절취행 시가 아니라 주거 침입 시에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데, 야간 주거 침입 강도는 주거 침입 시가 아니라 폭행 협박 시에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판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주거 침입 시설을 취한 경우도 있고 폭행 협박 시설을 취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중요한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1098페이지에서 시아버지 헛기침 사건을 보겠습니다. 두 개의 사실관계 있는데 뭐 내용적으로는 유사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실관계만 보겠습니다. 갑과는 03시경 전주시 상봉도에 있는 A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가문 천리문 옆에 창살을 통하여 침입하고 어른 부엌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다가 A의 시아버지의 헛기침 소리에 발각된 것으로 알고 모두 도주했다. 자, 재물을 강취할 의도였는데, 자, 03시는 야간이고 그 다음에 A의 집은 주거죠. 그래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서 재물을 강취할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해서 강도하는 것은 야간 주거 침입 강도로서 특수강도죠. 그래서 갑과는 특수강도를 모의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야간 주거 침입 강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갑과는 두 사람이고 2인 이상이 합동해서 강도하려고 한 거죠. 강도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합동 강도로서도 특수강도가 됩니다. 결국 여기서는 야간 주거 침입 강도와 합동 강도가 결합된 특수강도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건 도망감으로써 재물을 탈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실행 착수가 인정되면 특수강도 미수가 될 것이고,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뭐가 됩니까? 강도 예비죄가 되겠죠. 강도죄는 예비 의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안은 어쨌건 합동 강도하고 야간 주거 침입 강도가 결합된 경우인데, 자, 언제 실행 착수가 인정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자, 요지를 보세요. 야간 주거 침입 강도죄는 주거 침입과 강도의 결합함으로써 시간적으로 주거 침입 행위가 선행되므로 주거 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이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자, 주거 침입 시설을 취했죠. 자, 그래서 갑과 을이 아직 폭행 협박을 하지는 못했을 때도 주거 침입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수강도죄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에게 특수강도 미수범의 성립을 우리 판례가 인정을 했습니다. 자, 비판점은 뭐 해도를 쭉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루 침입 후 강간 사건 보겠습니다. 감양원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로 마음먹고 칼을 휴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의뢰집 현관문을 열고 마루까지 침입하여 동정을 살피던 중
마치 혼자서 집을 보던 의뢰 손녀 병녀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을 병녀의 목에 들이대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위로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였다. 갑의 죄책은 뭐냐? 자, 갑의 계획은 뭡니까? 야간에 타인의 집에 가서 재물을 강취할 의도였습니다. 즉 야간 주거 침입 강도를 계획했습니다. 특수 강도를 계획했죠. 또 칼을 휴대하고 강도하기로 했으니까 흉기 휴대 강도도 의도를 한 거죠. 그래서 갑의 그 계획은 야간 주거 침입 강도와 흉기 휴대 강도가 결합된 특수 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의뢰집 현관문을 열고 마루까지 침입을 했습니다. 자, 주거 침입을 했죠. 침입을 했고 그 단계에서 병을 발견하고 강간을 해버린 겁니다. 자, 어쨌건 이 사람은 특수 강도의 고의를 가졌는데 재물을 취득하지는 못했죠. 취득하지 못했다면 특수강도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것이야가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야간 주거 침입 강도를 고려했는데 아까 시아버지 헛기짐 사건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 침입 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침입 시에 착수가 인정되니까 침입을 함으로써 갑은 특수강도 미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특수강도 미수가 강간했으니까 요 부분 뭐가 됩니까? 특수강도 강간죄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검사 생각이었습니다. 검사 생각. 그래서 주거 침입을 함으로써 아직 폭행협박을 안 했지만 특수강도죄 착수로 나간 것이고 특수강도에 착수로 나갔다는 소리는 갑은 특수강도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미수지만 따라서 특수강도에 착수로 나간 자가 강간했으니까 이건 특수강도 강간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바로 검사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 침입했고 아직 폭행협박을 안 했는데 우리 판례는 특수강도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시아버지 헛기짐 사건하고는 이제 반대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아직 폭행협박을 안 했기 때문에 특수강도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특수강도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리는 뭡니까? 갑은 특수강도가 아니라는 거죠. 즉 강도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도가 아니니까 아무리 강간해도 특수강도 강간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법원의 결론입니다. 법원의 결론은 특수강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강도죄 실행 착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도죄 착수로 나간 자가 강간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폭행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강도죄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갑은 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도가 아니니까 강간해도 특수강도 강간죄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시아버지 헛기짐 사건의 경우는 판례가 주거 침입사를 취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폭행협박시설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일관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판례의 논리에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특수강도죄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면 그럼 특수강도 강간죄는 안 될 것이고 그럼 무슨 죄가 될까요? 그건 판례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특수강도 강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판례는 특수강도죄 착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강도 강간죄가 안 된다라고만 판단했습니다. 안 된다. 그럼 무슨 죄가 될 것이냐? 그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오른쪽 위에 나와 있죠. 일단 이제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했으니까 이것은 폭처법상 특수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또 그다음에 아직 강도죄 착수로 나가지 않았으니까 강도 예비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또 강도가 아닌 사람이 흉기를 휴대하고 강간했으니까 성폭력 특별법상의 특수 강간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경합범으로 처리하셨는데, 사실부터 상상적 경합으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주거 침입과 강도 해비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할 여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거 침입 자체가 강도에 대한 준비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상위 동일성 인정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라고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요 결론은 법원이 내려준 결론이 아니라 그랬죠. 이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이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무슨 판례 결론처럼 그냥 무조건 맞다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 그러나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나는 상상적 경험으로 보는 게 타당할 텐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법원이 내린 결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타 신규휴대 강도라든가 합동 강도 특별히 설명들만 내용은 없습니다. 특수절도하고 내용적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강도죄 쪽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준강도죄입니다. 준강도죄. 자, 강도죄는 강도죄인데 왜 준자가 붙었을까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이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탄원을 항거하거나 죄벌을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준강도죄는 강도죄의 순서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자, 절도가 먼저 나와요. 강도죄는 폭행, 협박이 먼저 나오지만 준강도는 절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절도가 체포, 면탈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중에 폭행과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강도죄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기는 한데 다만 순서가 좀 틀렸던 거죠. 그래서 강도의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순서가 틀려요. 어쨌든 강도의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형법적으로는 강도죄로 취급합니다. 이런 범죄를 준강도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강도죄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준강도가 사람을 살해하면 강도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상해하면 강도 상해죄가 되는 것이고, 또 사망에 대해서 과실이 있었다면 강도 치사죄가 되는 것이고, 또 준강도가 사람을 강간하면 강도 강간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칙으로 모든 점에서 강도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바로 준강도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폭행과 협박을 했다. 그래서 사후 강도죄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 형법은 사후 강도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준강도죄라고 죄명을 매겨놨습니다. 자, 그러나 이 준강도죄는 강도죄하고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도죄하고 다른 점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첫째, 주체가 다릅니다. 이 강도죄 주체는 제한이 없는데, 자, 준강도죄는 아무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도만이 준강도죄 주체가 됩니다. 그 절도가 아닌 자는 준강도죄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또 여기서 절도는 모든 절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단순절도 외에 야간 주거 침입절도도 또 특수절도도 상습절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이때 절도는 실행의 착수로 나간 절도를 말합니다. 실행의 착수로 나간 절도를 말하고 또 절도의 정범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본죄죄는 실행의 착수로 나간 절도죄 정범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절도의 의사를 가졌을지라도 절도죄 실행의 착수가 없다면은 이 사람은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절도죄 실행의 착수 시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요한 측면의 또 다른 것은 뭐냐?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도, 단순 절도라면 물색행위를 시작해야 준강도의 주체가 되고 야간 주거침입 절도라면 주거침입을 개시해야 준강도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또 손괴 후 야간 주거침입 절도라면 손괴를 개시해야만 준강도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도 의사를 가졌을지라도 이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준강도죄는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본죄 주체는 절도인데 모든 절도죄 실행의 착수로 나아간 정범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의 공범들은 역시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강도가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는데 긍정설이 다수 설정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강도죄는 절도를 포함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도로 때로는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자, 밑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케이스 첫 번째.
감태나대 절도기사로 의뢰지에 침입하였으나 때마침 방에서 나오던 의뢰에게 발각되자 체벌을 면할 목적으로 의뢰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자, 절도 의사를 가졌던 사람이 발각되니까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폭행을 했다. 자, 그럼 준강도인가요? 아니죠. 우선 갑이 절도인가를 먼저 봐야만 됩니다.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갑이 절도가 됩니까? 절도의 의사를 가지면 절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절도죄 실행의 차수가 인정돼야 절도가 되는 겁니다. 자, 갑은 대낮에. 자, 대낮에 이루어진 절도의 경우는 언제 실행의 차수가 인정되나요? 물색행위나 밀접행위를 했을 때 실행의 차수가 인정되는데, 보세요. 자, 의뢰지에 침입하긴 했지만, 의뢰한테 즉시 발각됐습니다. 즉, 물색행위나 밀접행위를 하기 전에 발각됐다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갑은 절도가 아니고, 절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체포 면탈 등의 목적으로 폭행을 가해도 준강도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갑의 죄는 일단 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으니까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고요. 또 폭행을 통해서 상해를 가했으니까 폭행치상죄가 됩니다. 그래서 주거 침입죄와 폭행치상죄 경합범위 성립되는 사안입니다. 자, 이 사건 말을 대낮이 아니라 밤에 이렇게 바꾸면 됩니까? 야간이라면 언제 착수가 인정됩니까? 주거 침입 시에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그러죠. 그래서 야간이라면 의뢰집에 침입함으로써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착수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럼 갑은 절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절도가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폭행을 했다면 준강도가 되는 것이고, 준강도가 과실로 상해를 가했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사안이 야간이었다면은 강도치상죄 1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해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다면 강도상해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과실이 있었다면 강도치상죄가 되는 거예요. 어쨌건 요 사안도 낮이었는지 밤이었는지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밤이 되는 경우가 바로 아래 법무사 문제죠. 뭐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강도죄 주체는 제한이 없지만 준강도죄 주체는 모든 절도죄 실행에 차서 나간 정범만이 주체가 된다는 주체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객체를 봅시다.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입니다. 절도죄하고 동일해요. 자, 강도죄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죠. 왜냐하면 강도죄는 재물죄이면서 이득죄이기 때문에 재물 이외에 재산상 이익도 객체가 됩니다. 그러나 준강도죄의 객체는 재물로만 제한되고 재산상 이익은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재산상 이익은 준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주체가 절도이기 때문이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로 제한되고 재산상 이익은 객체가 아니죠. 그래서 준강도죄의 객체도 재물로 제한되고 재산상 이익은 객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강도죄하고 또 다른 점이에요. 자, 행위는 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것인데 이 폭행 협박의 정도는 강도죄 폭행 협박의 정도하고 동일합니다. 즉 최협의의 폭행 협박으로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면 준강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소뚜껑 사건 봅시다. 갑을 의뢰집에다가 재물을 저주했으나 근데 이제 잘못 돌아간 거예요. 의뢰집은 어른이 육군 중사입니다. 또 태권도 유단자였고, 그래서 육군 중사이고 태권도 유단자의 의뢰에게 발각되었다. 우리 갑을 체포하기 위해서 갑이 전치 3개월에 중상을 입을 정도로 심한 폭력을 가해오자. 자, 판례를 보시면 육군 중사가 절도반 갑을 어떻게 폭행했다고 되어 있느냐. 을이 이제 갑이 마당을 뺑뺑 돌면서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그냥 신나게 둘겨 팬 겁니다. 그냥 자기 기술을 다 발휘해 봤겠죠. 그렇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그냥 뺑뺑 돌면서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치 3개월에 중상을 입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맞은 겁니다. 갑이 맞다가 이제 다급해진 거죠.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갑은 엉겹결에 곁에 던 소뚜껑을 들어 을의 폭력을 막아내려다가 소뚜껑 방패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막기 좀 좋겠죠. 소뚜껑 딱 들어서 막은 겁니다. 막은 건데 그 소뚜껑에 스쳐 을이 상처를 입었다. 자, 갑의 죄책은 뭐냐는 겁니다.
우선 가면 절도입니다. 검도인데, 내 소뚜껑을 들어서 의뢰폭력을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을까요? 소뚜껑으로 이렇게 막 댔겠죠. 이렇게 막았겠죠. 그렇죠? 검사는 그것을 폭행으로 본 겁니다. 폭행. 그래서 절도가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폭행을 했다. 준강도란 겁니다. 또 상처를 입혔고 이 상처에 대해서 상해의 고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준강도가 고의로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니까 강도상해죄가 되겠죠. 그래서 검사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형식으로 보면 안 돼요. 자, 폭행했다고 협박했다고 무조건 준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폭행 협박의 정도도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강도죄하고 동일하게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돼야만 준강도죄가 되는 겁니다. 자, 상대방은 육군 중사고 가면 50대 초반의 아저씨입니다. 아저씨인데 그 펄펄 나는 육군 중사한테 소뚜껑 들이댔다고 해서 육군 중사의 반항이 억압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진짜? 뭘 믿고 삽니까? 안 되는 거죠. 뭡니까? 이건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육군 중사가 그것 때문에 반항이 억압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럼 뭐예요? 준강도죄가 안 되는 거죠. 그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여튼 그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판례는 그 정도가 준강도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강도상해죄가 아니다. 거기까지만 판단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론적으로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자, 일단 뭐가 될까요? 절도죄가 성립하겠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볼 때. 또 그 다음에 이 폭행이 소뚜껑을 휘두르는 것이 그 준강도죄의 폭행은 아니지만 단순 폭행죄의 폭행은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폭행을 통해서 상처를 입혔고 그래서 상해고의가 있었다면 상해죄가 되는 것이고 상해고의가 없었다면 폭행치상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점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판례는 준강도 상해죄는 아니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도 결론은 약간 애매한 그런 사안이 됩니다. 또 밑에 판례도 자주 나오는데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자, 범인을 딱 잡으니까 탁 뿌리쳤다는 거죠. 요 정도. 이 뿌리치는 것도 폭행이면 틀림이 없지만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강도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그럼 이제 봅시다. 그럼 절도가 체포 면탈 등의 목적으로 폭행과 협박만 하면은 무조건 준강도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 절도가 폭행 협박을 했을 때 이것이 준강도죄로서 강도죄와 동일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절도와 폭행 협박이 좀 긴밀해야 됩니다. 밀접해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밀접하지 않고 너무 시간적으로 장소로 떨어져 있었다면 이걸 결합해서 강도와 동일하게 보기는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요구되는 게 뭐냐? 이 폭행 협박과 절도 사이에 그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절도가 체포 면탈 등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준강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폭행 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행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준강도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폭행을 했을지라도 절도의 기회에 한 것이 아니었다면 일단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절도죄와 폭행죄의 경합범위 되는 것이 준강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언제가 절도의 기회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장소적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근접성, 장소적 근접성. 또 하나 또 시간적 근접성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장소에서 폭행 협박을 해야만 준강도죄가 되느냐? 첫째, 절도 현장이나 또는 그 부근에서 해야만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됨으로써 절도의 기회가 인정되어서 준강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 현장이 나왔고 부근에서 폭행 협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절도 현장이나 그 부근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폭행 협박을 했다면
일단은 장소적 근접성이 없고, 그럼 절도의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절도죄와 폭행 협박죄의 경합범위 되는 거지, 준강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외가 있어요. 자, 현장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멀리 떨어진 장소까지 추격을 받았다. 이것도 예외입니다. 자, 현장에서 발각돼가지고 멀리 떨어진 장소가 추격을 받았다면 절도 현장이나 부근에서 폭행 협박을 한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요 경우는 현장에서부터 추격을 당했기 때문에 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절도의 기회가 인정됨으로써 준강도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적 근접성이 필요한데,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어느 범위 안에서 폭행 협박을 해야 되냐. 자, 요 점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아주 심합니다. 자, 절도의 진행 과정을 본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고 또 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료가 있겠죠. 자, 학설을 봅시다. 시간적 근접성 첫 번째 학설. 폭행협박은 절도의 실행의 착수한 이후부터 절도의 기수 직후까지 사이에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착수 이후, 기수, 직후 이 정도까지. 여기 이제 첫 번째 견해입니다. 여기 이제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범위고, 그 시간적 범위 안에서 폭행 협박을 해야만 준강도죄가 된다는 거죠. 저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이건 절도죄와 폭행죄의 경합범위 되는 거지 준강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견해. 절도의 실행 착수 이후부터 종료 이전까지 사이에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 조금 넓네요. 착수 이후, 종료 전. 여기 이제 두 번째 견해입니다. 착수 이후, 종료 전. 세 번째, 절도의 기수 후 그 완료 전에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 그래서 완료는 종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수 이후, 이때부터 종료 전, 요 범위가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범위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견해고요. 그 네 번째, 절도 실행 착수 이후부터 종료 직후까지 사이에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 요 견해가 좀 다소설에 가깝습니다. 역시 제가 다소설 표현을 안 썼는데, 그 다소설이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수 이후, 종료 직후. 요게 이제 그 네 번째 견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설마다 범위가 좀 다른데요. 요 제 준강도에서 절도의 기회가 도대체 어떤 경우를 말하냐. 이걸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연역적으로 본다면요. 사실 준강도라는 구성 요건은 사실 독일 형법에서 비롯된 겁니다. 독일 형법에도 있고, 또 일본 형법에도 있고, 그것이 또 우리 형법상으로 계수가 된 건데, 독일 형법이 절도의 기회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절도의 현행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절도의 현행범 상태. 그 절도의 현행범 상태에 있는 경우가 절도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 말이 맞죠? 그렇죠? 절도가 아직 종료되지 않거나, 아니면 종료된 직후였을 때, 이때 현행범 상태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절도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연역적으로 볼 때 옳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행범이 뭐냐? 자, 우리 형법상 현행범이라는 것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합니다. 실행 중이다. 이 말은 실행의 착수 이후란 말이고, 또 실행 직후다. 이 말은 종료 직후까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네 번째 견해가 가장 옳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판례는 어떻게 보면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판례 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시간적 근접성. 첫 번째 판례 봅시다. 피해자 집에서 절도 범행을 마친 지 10분가량 지나 피해자 집에서 200m가량 떨어진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 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자, 이제 피고인은 이제 절도인데 이제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준강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폭행이 절도의 기회에서 행해진 것이어야만 됩니다. 자, 절도의 기회라고 해서는 장소적 근접성과 시간적 근접성이 필요한데, 일단 그 피해자의 집에서 폭행을 했으니까 장소적 근접성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절도 현장에서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보세요.
자, 이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무슨 뭐 피아노를 훔친 것도 아니고 뭐 냉장고를 훔쳐온 것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물건 하나 훔쳐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지라든가 아니면 기껏해야 뭐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시계 정도 쉽게 숨길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훔쳐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무게가 가볍고 운반이 쉬운 물건은 언제 기소가 된다래죠? 손에 집어들거나 주머니에 넣으면 기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피해자가 있었으니까 주머니에 넣었을 때 정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이것도 이제 기소 시점입니다. 그리고 고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다면, 예를 들어서, 12시 정각에 그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 12시 정각에 이제 기소가 된 겁니다. 놓고 나서 이제 이 피고인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온 거죠. 그 집을 나왔다. 기껏 한 5분 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12시 5분 정도의 절도는 종료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기소 즉시 종료했다고 해도 괜찮지만 조금 이게 종료를 늦춰본다면 그 집을 벗어났을 때 기소가 된다고 종료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폭행 협박한 시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까? 10분 정도 지났다는 겁니다. 10분 정도. 자, 이 범죄에 있어서 10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건 긴 시간입니다. 자,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10분 뛰어서 범인이 달아나면 벌써 이거 못 잡습니다. 좀 멀리 달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범죄에 있어서 10분은 대단히 긴 시간이에요. 자, 그럼 뭡니까? 이것은 종료된 직후라기보다는 종료 직후를 지나서 한참 지난 경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0분 지나서 잡혀가지고 집으로 끌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종료 직후가 아니라 종료로부터 한참 지난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 뭡니까? 어떠한 학설에 의하든 시간적 근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 단계에 속하기 때문이죠.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않다면 절도의 기회가 아니고, 그렇다면 아무리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폭행해도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죄와 폭행죄 경합범의 성립은 가능하겠지만 준강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 사례입니다. 자, 근데 우리 대법원이 절도의 기회를 어떻게 받는가? 그 밑줄 보세요. 그 보기에는 사회 통념상 절도범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해졌다는 겁니다. 완료는 종료를 말하는데 그럼 판례는 이런 무슨 절 같습니까? 요 이설 같죠? 종료, 완료 전까지만이 절도의 기회고 완료 이후에는 절도의 기회가 아니다. 꼭 이설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판례가 꼭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판례가 언제나 논리적으로 뭐 일관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기서의 판례 표현은 완료 전이 절도의 기회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완료 전이 절도의 기회다. 그럼 판례 표현이에요. 판례 표현은 완료 전이고, 따라서 완료 이후라면 절도의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폭행해도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판례 봅시다. 보안사무실 사건입니다. 그럼 절도인이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곧바로 뒤쫓아오는 보안요원 을에게 붙잡혀 보안사무실로 인도되어 병으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던 중. 그래서 이게 어디서 절도가 벌어진 것인지는 그 점이 판례상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아마 보안요원이 있는 것을 보니까 뭐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백화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가면 보안요원이 안 보이죠. 사실은 전부 고객을 가장해서 여기저기 다 숨어 있어요. 숨어서 고객처럼 행동하면서 훔치나 감시를 잘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누가 이제 갑이 이제 훔친 거죠. 훔쳤을 때 절대로 그 보안요원들이 또 이제 시끄럽게 행동하지 않죠. 살며시 다가옵니다. 살며시 다가와서 팔을 탁 잡고 손님 잠깐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좀 사무실로 가실까요? 하면서 살며시 사무실로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갑은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붙잡혔어요. 그래서 보안 사무실까지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이제 그 병이라는 사람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 가방에 들어있는 그건 뭡니까? 계산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조사받고 있었죠. 이때 이제 갑자기 그 체포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병에게 폭행을 가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는 겁니다. 이때 갑의 죄책이 뭐가 될 것이냐 물입니다. 어쨌든 갑은 절도인데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폭행이 절도의 기회에서 한 것이라면 갑은 준강도죄가 되는 겁니다.
또 준강도가 사람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했다면 강도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폭행이 절도의 기회에 된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체포가 된 겁니다. 체포됐다면 절도는 종료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어떻게 하면 보안사무실까지 끌려갔으니까 종료로부터 직후라고도 보기도 어렵고 거기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겁니다. 그렇다면 종료 직후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면 절도의 기회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판례는 절도의 기회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준강도를 인정했고 준강도가 고의로 상해를 가했다고 해서 강도 상해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아까 위에 판례의 경우에는 그 시간적 근접성을 판례가 완료 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자, 그 다른 표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건 지문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요지 1번에서 절도의 기회 그것도 봅시다. 절도의 기회라고 하면 절도 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 현장에 있는 경우와 이거 뭘 말합니까? 장소적 근접성을 말하죠. 현장에 있는 경우, 절도 현장이나 그 부분, 이건 장소적 근접성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절도에 잇따라 또는 절도의 시간, 장소에 접착하여 동어 반복이죠. 앞에 뭐 현장 말하고 또 시간, 장소에 접착, 동어 반복이에요. 또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자,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이게 절도의 기회라는 겁니다. 자, 언제 피해자가 수사기관도 아니면서 영장도 없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을까요? 현행범 단계에 있을 때겠죠. 그렇죠? 따라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은 이 절도 범인이 절도의 현행범 상태에 있는 단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행범 상태. 근데 현행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현행범이 됩니까?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죠. 그럼 여기서 사설과 같은 입장이에요. 아까 위에 판례는 완료 전이라고 하면서 두 번째 견해와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현행범 상태라고 말하면서 실행 직후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네 번째 견해와 더 비슷한 그 표현을 또 쓰고 있는 거죠. 이게 판례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어본다면 범인이 죄적 인물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 이건 죄적 인멸의 목적일 때, 이제, 그런 상황을 또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 측에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 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체포가 돼가지고 보안사무실까지 끌려갔지만, 아직 물건을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보안요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훔친 건지 계산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갑이 절도범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체포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체포가 확실하지 않다면 신병 확보가 확실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절도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건 그 표현들이 약간 엉성하긴 합니다만 요지로 그대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표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도의 기회에 이제 폭행 또는 협박을 했을 때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준강도죄 기수 미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 판례가 바뀌었죠. 선언죄 판결로 바뀌었는데 그 밑에 양주 사건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물과 합동하여 합동범입니다. 특수 절도죠.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2003년 12월 9일 06시 30분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5층 건물 중 2층 A가 운영 주점에 이르러 어느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갑과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면서 망을 보고 갑은 위 주점에 잠금 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위 주점 내 진열장에는 양주 45병을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이상이 합동해서 하는 경우가 특수 강도고 특수절도죠. 수절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주를 이제 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양주 45병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 3개 담고 있던 중, 여기까지는 절도 기술일까요? 미술까요? 사실 기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양주 꼭 45병을 다 훔쳐야 기수입니까? 아니죠. 한 병만 들고 와도 기수죠. 근데 판례는 이걸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포괄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45병 전체를 봤고 그 45병 전부를 바구니에 담아야 기소라고 본 겁니다. 근데 전부 다 못 담았죠. 미수로 본 거예요.
뭐 약간 요건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절도 기수로 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로 봤다는 거. 어제는 판례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절도는 이제 미수에 그치고 말았어요. 자, 그 상태입니다. 다음과 있던 중, 계단에서 서정굴에 있던 을을 수상히 여기고 위 주점 종업원 B씨가 주점으로 돌아오려는 소리를 듣고서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림을 열고 나오다가 B 등이 갑을 붙잡자 제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갑의 목을 잡고 있던 B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자, 폭행하였다는 겁니다. 자, 절도 미수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건 절도 미수고, 자, 절도 미수가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폭행을 했으니까 이건 준강도가 되는 겁니다. 준강도죄. 자, 근데 준강도죄 기수이냐 미수이냐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전원합체 판결인데 과거의 판례는 폭행 협박의 기수 미수를 가지고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 판례에 따르면 비록 절도는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폭행은 기수에 이르렀으니까 준강도 기수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요 사안에 와서 이 폭행 협박이 아니라 절취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견해로 판례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준강도 기수가 아니라 준강도 미수가 된다고 판시를 한 사안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학설상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여튼 뭐 별로 어려운 학설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학설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판례는 폭행 협박 행위 기준서를 취하다가 절취행 기준서로 바뀌었는데 그 근거는 뭘까요? 근거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뭘까요? 자, 이건 강도죄와의 균형이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자, 위에 것은 강도인데 자, 강도죄 기수와 미수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탈취. 그렇죠. 탈취를 가지고 평가하죠. 역시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강도도 탈취, 절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도와의 균형, 이게 가장 중요한 논거입니다. 그래서 강도처럼 탈취를 가지고 준강도도 기수와 미수를 논해야 된다고 우리 법원은 판시한 겁니다. 어쨌든 준강도 미수를 인정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전은 이제 고의가 필요하고 또 불법 영득이 필요하고 자, 그러나 강도죄는 목적범이 아닌데 준강도죄는 목적범입니다. 자, 그래서 재물살인한 거, 체포면탈의 목적, 또 죄적 인멸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목적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런 목적이 없었다면, 이런 목적 없이 폭행 협박했다면 준강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목적범이에요. 밑에 입법고시 문제를 봅시다. 그럼 설명절 규정 열차표를 예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소매치기 하려고 A의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절도죄 실행에 착수 나간 겁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 B가 소매치기다 하고 고함을 치자 미수에 그쳤죠. 절도 미수입니다. 근데 그 보복으로 B의 얼굴을 한 대 가격하고는 도주하였다. 자, 절도 미수범이 폭행을 했습니다. 그럼 준강도 미수입니까? 아니죠. 폭행을 한 목적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무슨 목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하면 준강도죄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체포 면탈의 목적, 또 그다음에 탈환한 거의 목적, 또 죄적 인멸의 목적,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B가 소매치기라고 소리쳤고 화가 나서 B를 때린 겁니다. 따라서 탈환의 한 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체포 면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죄적 인멸의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는 그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준강도죄는 안 되고 그럼 절도 미수와 폭행죄 경합범이 성립할 뿐입니다. 자, 이런 사안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절도가 폭행했다가 무조건 준강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목적을 우리가 꼭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좀 애매한 경우가 또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 경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법시험 2차 시험에 나왔던 사례의 일부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떤 가변한 사람이 있는데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일단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함으로써 절도죄 착수로 나간 거죠. 자, 그러다가 경비원 을한테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을이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갑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을을 폭행했습니다.
폭행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그 을을 뭐 그냥 한 대 때린 것이 아니라 여러 대 때려가지고 반항을 완전히 억압해버렸어요. 반항 억압. 그래서 반항을 억압해 놓고 이제 창고안에 물건을 집어들고 나왔습니다. 탈취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이게 무슨 죄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는 각도에 따라 죄가 달라 보여요. 봅시다. 물색을 함으로써 절도의 착수로 나갔다. 근데 걸렸다. 근데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폭행을 했다. 자, 요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절도가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폭행을 한 거니까 준강도죄가 됩니다. 그런데 폭행을 하고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탈취했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본다면 뭐가 될까요? 강도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부행동은 준강도죄와 강도죄가 사실 동시에 나타나는 사안입니다. 준강도라고도 보여지기도 하고 강도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시 분석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 갑의 폭행의 목적이 사실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제1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경비원한테 체포 안 당하려고 저 체포 면탈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또 무슨 목적도 있었습니까? 결국 물건을 뺏으려고 경비원을 때려가지고 반항을 억압까지 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탈취 목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 면탈의 목적이라면 준강도고 탈취를 목적으로 했다면 이 폭행과 탈취가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것도 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목적을 중시하면 준강도가 되는 것이고 2번 목적 중시하면 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희가 강도와 준강도 성격을 다 가지고 있고 또 하나희가 강도의 목적과 준강도의 목적이 다 인정된다면 누가 이길까요? 자, 대개 준자가 들어있는 범죄는 그렇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보충관계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준강도죄는 강도죄에 대해서 보충관계가 있습니다. 자, 보충관계 있다는 말은 뭡니까? 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안의 경우는 강도죄가 성립을 하지요. 따라서 보충관계는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갑은 준강도가 아니라 강도입니다. 강도. 그렇죠? 이 내용 우리 교재 어디에 있는가? 1106페이지 그 위에 파란 박스 아래 보세요. 절도가 발각되자 위의 목적이 아니라 저 체포 면탈 등의 목적이 아니라 강취의 목적으로 폭행합법을 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한다. 그렇죠? 강취의 목적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안의 경우는 강도죄가 되는 거지 준강도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 당시 2차 시험의 경우에 거의 80%의 답안이 갑을 준강도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갑을 준강도로.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준강도로 구성을 했대요. 그래서 대폭 감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감점을 당했고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 꽈락자 다 빼고 나니까 합격자를 뽑을 수가 없었어요. 꽈락자 다 빼고 나니까 합격자 인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률적으로 점수를 올려줬대요. 올려줘가지고 꽈락자를 좀 줄여가지고 결국 이제 합격자를 뽑았다. 그런 이제 후일담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어쨌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요거 하나가 형법 과락 여부를 좌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 그 교재 나와 있는 거 그 단순한 사례들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약간 각색되면은 그게 진짜 중요한 논점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준강도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까다로운 점이 많은데 자, 강도죄와 차이점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정리해보고 오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주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강도죄 주체는 제한이 없는데 준강도죄는 절도로 제한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객체는 어떤 차이점이죠? 강도죄의 객체 속에는 재산상 이익도 포함되는데 준강도죄의 객체는 재물로 제한이 됩니다. 또 폭행협박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안 나죠. 그러나 폭행협박의 목적에선 차이가 나죠. 자, 강도에서 폭행협박의 목적은 뭡니까? 탈취가 목적이죠. 그러나 준강도에서 폭행협박의 목적은 탈취가 아니라 체포면탈, 탈환한 거, 죄적 인멸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인정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건 강도가 된다 그랬죠. 강도, 준강도죄는 강도죄에 대해서 보충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수미수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건 똑같죠.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강도도 탈취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준강도도 이 절취를 기준으로 기소미수를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기소미수의 판단 기준은 이런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또 뭐 다른 거 없을까요? 있죠. 강도죄는 목적범위 아닌데 준강도죄는 목적범위라는 거죠. 그래서 강도죄 주관적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고의와 불법 영도의사. 준강도죄는 하나가 더 필요하죠. 이게 뭐예요? 목적, 체포, 면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관적 요소가 세 가지가 된다는 거, 그 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이제 나머지 쪽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기죄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기죄는 강도죄보다도 더 좀 까다롭습니다. 사기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사기죄도 이렇게서 신경 쓰셔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시 50분에 또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